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로 예정됐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확실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한 건데요.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미뤄지거나 민주당만의 반쪽 청문회에 그칠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지명된 이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는 1일 1의혹이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보좌진 갑질에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말 좀 해라! 현재 시가 90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로또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부정 당첨 의혹, 장남의 아빠 찬스 논란, 차남과 셋째 아들의 금수저 병역 특혜 의혹,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이 적힌 비망록 논란까지. 하지만 이 후보자는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면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는 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의혹 백화점이라며 의혹 해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문회를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에 이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유상범 의원은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이해운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새 자녀에 관한 부분은 성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의혹의 핵심을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개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곤혹스런 분위기도 관측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반쪽 청문회론 인선 취지인 통합 명분이 퇴색되고 맹탕 청문회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내일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검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거듭 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간사 주도로 단독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진 우상호 수석을 시작으로 10명 안팎의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4일을 표명한 청와대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의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입니다. 삼선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거친 정책통으로 원내대표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원만한 정치력을 기대한 인선으로 풀이되는데 홍 전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걸로 보이는 우 수석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정당의 지도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대해 주시고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 우 수석의 사퇴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1기 청와대 개편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 의원 출신이자 원조 친명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의도 표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후임으로는 고용진 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이선호 자치발전 비서관 역시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행정통합 추진과 맞물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출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6개월여 만에 선거를 위해 나가는 건 청와대를 개인 영달을 위한 목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가균형 성장을 위해 중요한 선거로 정부 철학과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는 참모들이 나가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 자신과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맹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뭘 인정하고 뭘 사과한다는 건지 아무 내용이 없어서 이걸 사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이 불거진 뒤 공식적인 첫 사과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은 그뿐이었습니다. 제명 결정은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고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최근 당내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고심 끝에 유감 표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사태 해결의 공을 넘겨받은 장동혁 대표는 별다른 평가는 하지 않은 채 나흘째 통일교 공천원금 특검 촉구에 집중했습니다. 단식작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대표의 사과를 당 화합의 계기로 평가했습니다. 보수가 좀 커지는데 방향이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한계 역시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과가 이번 사태의 출구 전략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당 지도부에선 사과가 맞냐는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북에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여론이 불리하니 사과하는 척은 해야겠고 그야말로 금쪽이 같은 모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조작이란 한 전 대표를 향해 공개 검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한 대표 측은 재심과 공개 검증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지도부가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계속 문제 삼을 경우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를 자신이 날렸다고 밝힌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또 다른 30대 남성도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지난 16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TF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언론보도 정리 업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앞서 무인기를 날려보낸 건 자신이라고 밝힌 오모 씨 역시 대변인실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 시기도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침투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사람, 또 실제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 둘 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가 겹치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0년 통일 관련 보수 성향 청년단체를 만들어 함께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3년엔 한 학교의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업체를 창업해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 6월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창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활용된 무인기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즉 2022년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업체를 설립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윤 전 대통령 혐의와의 연관성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TF는 조만간 오 씨를 불러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의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돼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국내에서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공개되자 숙박업소들이 요금을 1박에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거나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펼쳐질 월드 투어 일정을 이틀 전 공개했습니다. 고대하던 팬들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인 건 숙박업계입니다. 오는 6월 12일과 13일 공연이 예정된 부산 지역. 아직 공연장이 정해지기 전인데도 콘서트 당일 숙박비가 하루 100만 원 이상으로 최대 3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100만 원 이렇게 나오던데? 아마 그 정도 금액 될 거예요. 11일부터 13일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당했다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바가지 요금 논란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4년 전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린 BTS 공연 때는 1박에 500만 원짜리 숙소까지 등장했고 지난 가을 불꽃축제와 록페스티벌 당시엔 숙박비는 물론 부르는 게 값인 음식값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리 숙소도 예약을 하고 정상 결제도 이미 다 했는데 그냥 강제로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강력 단속을 예고해도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숙박 요금은 자율 결정으로 미리 가격을 고지만 하면 평소에 몇 배를 받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사태에 대통령까지 엄중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 계정을 통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나 비싸게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가요? 부산시는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바가지 요금을 신고하면 한국관광공사와 관할 자치단체 등에 통보되도록 하는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힘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는 유럽 국가 8곳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고 이미 관세 협정도 맺은 나라들인데요. 누구라도 미국에 반대하면 경제적인 타격도 서슴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린란드를 지키겠다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SNS에 2월 1일부터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은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세율이 25%로 오를 것이라며 그린란드의 완전한 매입이 합의될 때까지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넘기지 않으면 관세로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물론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미국의 위협에 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나토 동맹국들이 관세 보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안보를 도맡았던 미국이 그린란드를 접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American dollars, American treasure, American blood, American ingenuity is what keeps Europe safe and the free world safe. And Donald Trump's insisting that we be respected. 영토를 지키려 들면 관세를 얻어맞게 될 것이란 협박에 동맹국 정상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영국의 스타머 총리조차 나토의 집단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관세 위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or ahora estoy coordinando una respuesta de conjunto de los Estados miembros de la Unión Europea sobre ese tema. 영토를 빼앗길 수 없다는 유럽의 동맹국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 때문에 나토 동맹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는 모습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작 그린란드에선 미국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린란드 병합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지금처럼 덴마크령으로 남을지 아니면 독립할지를 두고 내부가 분열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이덕영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그린란드 누크 시내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린란드 깃발을 든 시민들이 향한 곳은 미국 영사관 앞.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병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He has no remorse for any kind of human being now. He's just arrogant and a very big bully.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주민들을 단합시키는 모습이지만 이를 계기로 그린란드의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자치정부지만 덴마크 영토이다 보니 독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그린란드 제1야당으로 도약한 날라르크당의 펜커 의원. 지금이야말로 독립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We don't want to be Danes anymore. We should decide in Greenland what we want.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Trying to be independent from Denmark for a long time now is the chance to be independent. 반면 독립은 먼 미래의 일일 뿐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I would like to be an independent country one day, but we don't have the resources right now. It is a goal, but it's not something that we need tomorrow.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선 미국과의 병합에 대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지금 당장 독립을 해야 될지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미국에 병합되느니 독립 대신 덴마크에 남겠다고 선언했지만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보와 자원, 왜 그린란드를 가져야만 하는지 미국이 내세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그린란드 주민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되려 목적을 위해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으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이틀 앞두고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주말 내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일주일 만에 세 번째 조사. 2022년 강선우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사흘 만에 경찰에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정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 시의원은 앞선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동대문구 등 시의원 출마지를 물색하던 중 강서구인 강 의원 측 남모 사무국장의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남 씨가 강 의원의 사정을 언급하면서 도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먼저 돈을 요구했고 강 의원, 남 씨와 만난 자리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반면 남 씨는 2022년 강 의원과 함께 한 카페에서 김 시의원을 만났지만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것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강 의원 지시대로 차에 물건을 실었는데 그게 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강 의원은 돈 거래는 김 시의원과 남 씨 사이의 일로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아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저녁 7시쯤 다시 불러 연이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레 강 의원 첫 조사를 앞둔 경찰이 김 시의원과 남 씨 사이 진실 공방부터 정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강 의원이 출석하는 모레 경찰이 의혹 당사자 3명을 대상으로 대질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를 학살하고도 희생자 규모에 입을 닫았던 이란 지도부가 수천 명이 숨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선동당한 폭도들이 사람들을 죽였다며 책임은 미국으로 돌렸는데요.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온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수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길거리와 병원에 시신이 쌓여가는데도 인명피해엔 입을 닫았던 이란 정부가 대규모 인명살상을 처음 인정한 것입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나 이들을 살해한 건 이란 정부가 아니라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라고 했습니다. 미국 측 특수요원들에게 선동당한 순진한 청년들이 보병이 되어 변전소와 은행 등을 공격하고 중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되레 정부가 이 폭동과 선동을 진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میان وارد میدان میشن کارهایی میکنن که نباید بکنن شیطنت‌هایی میکنن که نباید بکنن به مردم آسیب زدن چند هزار نفر رو اینها به قتل رسوندن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을 부추겼고 미국이 군사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사태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ما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رو مجرم میدانیم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 필요성을 직접 거론하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하메네이를 병든 사람으로 규정하고는 지금은 이란의 새로운 리더십을 찾을 때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은 공포와 죽음이 아닌 존중에서 나온다고 점잖게 훈계했습니다.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 명을 죽일 게 아니라 나처럼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집중하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군사 개입 보류를 시사했지만 양국 지도자가 서로 비방하며 충돌하고 있어 이란 사태를 둘러싼 긴장도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한편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동 지역이란 특수성 때문에 실제 공격을 할지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란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송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은 전격적으로 이란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테헤란, 타브리즈 등 이란의 주요 미사일 기지 10여 곳을 타격해 미사일 발사 체계 120개, 전체 규모의 3분의 1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란은 방공망이 뚫리며 변변한 저항 한 번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이란의 군사력이 예상보다 형편없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전력 강화에 나선 이란은 미사일을 이전 수준인 2,000개로 회복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신형 방공망을 사들였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 종류는 약 25개로 이 중 7개의 사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이웃 국가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모두 미군 기지가 있는데 반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6월 카타르 미군 기지 일부를 이란이 타격하기도 했죠. 그런데 중동 전체의 미군 기지는 무려 19곳으로 미사일 발사 기지, 공군 기지, 해군 기지 등의 작년 6월 기준 주한미군의 1.5배 정도인 4만 명의 군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모함도 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엔 폭탄 투하 전투기,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전투기, 미사일 요격 전투기 등이 대거 따라옵니다. 미국의 압도적 정보력까지 감안하면 이란이 미군 전력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테러와 암살, 게릴라전 등 비대칭 작전에 능한 이란의 저항과 동맹국의 보복이 가져올 중동 정세의 불안을 생각하면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국들도 미국의 군사작전을 일단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obody convinced me. I convinced myself. They didn't hang anyone. They canceled the hangings. That had a big impact.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가 물러서기인지 아니면 군사작전 준비를 위한 시간 벌기인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시베리아나 북극에서 온 멸종위기종 철새들이 제주에서 겨울을 나는데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 충돌 사고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온 용천수와 제주의 푸른 바다가 만나는 곳. 북극의 툰드라에서 온 멸종위기종 큰 기러기가 힘차게 날개짓을 합니다. 잔잔한 물 위에는 통통한 물닭들과 알록달록한 청둥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조그만 바위섬 위에 모여든 시베리아에서 온 저새물이 백옥처럼 하얀 깃털을 뽐내며 겨울 햇살을 쬐고 있습니다. 앙증맞은 새들 사이로
큼직한 혹고니 한 마리가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고 길다란 목을 뻗어 연신 자맥질을 하면서 먹잇감을 찾아봅니다. 바다를 건너는 처제들한테는 제주도가 중간 기착지 내지는 월동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이 동쪽 해안 쪽에 많이 있는 이유가 해안 습지가 많고 또 갈대숲이 있어가지고 제주 동부 지역은 겨울이면 이처럼 많은 철새들이 날아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데요. 바로 이 철새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지침을 적용하는데 지난 2023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사된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무안공항에 최대 229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주 제2공항 환경 영향평가 초안은 오는 8월쯤 공개되는데 조류 충돌 위험이 높으면 대체 서식지를 만들거나 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이 공항이 만들어질 적에 항공 안전을 위한 행위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류 생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편 철새 24만여 마리가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시 수라갯벌의 건설 예정이던 새만금 신공항은 앞서 지난해 9월 행정법원 1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 주엔 눈비와 함께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산길이 얼수 있어 등산하실 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설악산 한계령. 연일 쏟아진 한방눈이 입구부터 쌓여 있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설악산에 와봤습니다. 주말과 휴일부터 내린 눈이 이렇게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눈에 숨겨진 빙판길도 많아 미끄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크지만 강원도 명산의 겨울 절경은 전국의 등산객을 불러 모읍니다. 특히나 이제 설산, 눈이 새하얗게 내리는 날은 또 세상이 또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매력에 이제 겨울산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 산행은 추락과 낙상 등 각종 사고는 물론 저체온증을 비롯한 부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설악산에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만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체감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설악산 잦은바위골 비탈면에서 72살 등산객이 3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겨울산은 해가 금방 지고 폭설과 강풍으로 수색 작업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짧게는 한 서너 시간, 길게는 3박 4일 정도. 너무 심한 거는 한 달 넘게 수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겨울철 산악사고만 129건. 5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습니다. 무리한 산행을 절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체력 안배와 지정된 탐방로 등산, 준비물 등을 잘 챙기셔서 겨울 등산객들의 안전 불감증까지 더해지면서 해마다 안타까운 산악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소위 게이트급으로 커지고 있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광범위한 유착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또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에 숨겨진 이면과 함께 통일교 해산이 실제 가능할지 심층 조망합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올스타전에는 1대1 대결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콘테스트가 처음 열렸는데요. 과연 초대 챔피언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7명의 선수가 출전한 1대1 콘테스트. 결승전에는 SK 에디 다니엘과 삼성 정성조가 올라왔는데요. 정성조가 외곽슛을 꽂아넣어 기분 좋게 출발하는 듯 했는데 에디 다니엘의 돌파가 정말 무력적입니다. 화려한 개인기에 이은 강력한 골밑 마무리, 여기에 정확한 초장거리 슈팅까지 11점을 연속으로 몰아쳐서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7년생 신인 맞나요? 압도적 기량으로 초대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올스타전 본 경기에선 혼자 47점을 기록한 소노 네이던 나이트가 MVP를 차지했고요. 안대로 눈을 가리는 묘기를 뽐낸 삼성 조준희가
2년 연속 덩크왕에 등극했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 1에서 3cm, 경기와 충청, 전북과 경상도 서부로도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방에서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추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지겠고요. 주 중반에는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낮까지 중부와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1도, 대구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1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1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까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